그 초상화가 지닌 매력은 인간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사람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초상화는 대체로 이제 유명한 사람 혹은 역사에 남은 인물들의 초상화들이 많은데, 우리가 뭐 책이나 글로 읽는 것보다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확실하게 이렇게 아는 수가 있죠. 그런 장점이, 그런 매력이 초상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시대 문화예술, 뭐 학문,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중국의 영향을 받았죠.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산수와 화조와 뭐 이런 게 다 중국의 영향을 이렇게 받았는데,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말 조선적인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얼굴은 중국인의 얼굴과 다르고 그 기법이 다르고 또 우리 얼굴을 그렸고, 이런 점에서는 이제 정말 조선적인 예술 품목 중에 대표죠, 초상화가. 아무튼 이 조선시대 초상화가 전체적으로 500년 동안 풍부하게 그려지는 가운데, 후기에 오면서 정말 대상의 사실성, 그 대상이 가진 정말 세밀한 리얼리티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한 거죠. 그게 이제 배채법을 썼다든지 혹은 서양화법을 수용하거나 서양의 광학기계인 카메라 옵스쿠라 같은 걸 도입해서 우리 얼굴을 정말 진면목, 정말 진짜 우리 얼굴답게 그리려고 하는 화가들의 노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표현된 진실성들, 얼굴이 가진, 이미지가 가진 약점들, 뭐 천연두를 알았다든지 뭐 검버섯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그렸다는 거, 이것이 조선 후기 초상화의 가장 큰 중요 포인트죠. 조선 후기에 와서 초상화의 그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가 조선시대 초상화는 대부분 관복 초상화예요. 약간 우양하고 틀에 박힌 듯이, 마치 사진관에 아니 어디 그 박물관에 가면 왕 옷을 이렇게 해놓고 얼굴만 뚫어놓고 사진 찍잖아요. 근데 그런 초상화 방식에서 조선 후기가 되면 좀 더 관복 초상화가 없어지고, 야외복 혹은 일상복 혹은 그 주자가 입었던 심의 같은 유생이 입었던 유복, 이런 다양한 의상의 초상화들이 이렇게 출현하고, 자세도 이렇게 딱 틀에 박히지 않고 좀 더 서서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한다든지, 앉아서 여러 가지 기물들과 함께 그린다든지, 이런 변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초상화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유명한 신윤복의 미인도 이후에 여성의 초상화도 한껏 등장하기 시작해서 초상화의 영역이 굉장히 풍부해지죠. 대체로 이 정조 시기를 넘어서면, 19세기에 들어서면 우리 초상화들이 새로운 변화보다는 그냥 틀에 박힌 형식화 경향을 띱니다. 그건 아마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가 이제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든 몰락과 함께 이제 퇴락의 길을 걷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형식이나 새로운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카피되고 이제 매너리즘화되는 그런 양상을 띠죠. 이제 그런 조선의 변화 속에 우리가 이제 근대적인 변화, 근대적인 형식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게 이제 함께 했어야 되는데, 그 시점에 우리는 이제 식민지를 또 맞게 되면서 이제 뭐 서양화법뿐만이 아니고 이제 일본화법이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전통적인 형식이 이제 깨졌다고 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특히 인물화는 일본식 채색화법과 일본식 인물화법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우리 전통적인 초상화법하고 일본 인물화법하고 차이는, 우리 채색이 훨씬 밝고 선명해요. 일본화는 비단이면 비단, 종이면 종이 위에 10개 호분을 발라서 그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바람에 약간 색의 선명도와 채도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연하고 부드러운 어떤 파스텔 톤의 그런 느낌은 좋은데, 우리 초상화가 갖는 어떤 우리 살색이라든지 우리 옷색이 가진, 우리 혹은 컬러풀한 그런 어떤 흉배라든지 이런 디자인이 갖는 그런 색채감,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화풍으로 중화되면서 우리가 가진 그 피부감이나 이미지가 이렇게 퇴락했다고 봐야죠. 그런 초상화의 퇴락은, 이런 초상화의 퇴락은 역시 뭐 시대 변화하고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몰락, 일제 식민지의 그
강전된 그런 어려웠던 삶 이런 것들이 우리 초상화의 퇴락을 퇴락과 함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첫째 인간을 정말 잘 그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의 그 모습 외모를 사실감 있게 표현했고 그 사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가진 그런 전통이나 기법만 고수한 게 아니고 새로 들어오는 서양화법이라든지 입체감을 내고 그다음에 서구의 과학기제 이런 것도 실험해보고 하면서 우리 얼굴이 가진 정말 장점, 아름다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조선시대 내내 초상화가 대부분 그랬듯이 그 진실성, 그 인간이 가진 약점 이런 것들을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표현했고 또 그걸 표현한 화가에 대해서 그 초상화의 인물들이 그 대상 인물들이 허용한 거죠. 그런 그 문화적인 역량과 폭이 상당히 넓었다. 이것을 초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그런 외모만이 아니고 그 초상화가 가진 어떤 정신성, 그 인물이면 인물이 가진 어떤 그 삶이 그 얼굴에 묻어나는 이제 그런 방식들을 우리 옛 화가들이 이렇게 이루어낸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조선 후기 초상화가 갖는 자랑스러운 부분이죠. 그동안은 초상화 하면 그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 주인공의 후손들이 소유하는 걸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초상화는 감상으로는 적합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초상화는 어느 영당에 사당에 모셔지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제의적인 것으로 혹은 그 집안의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초상화가 요즘에는 옥션에 나오면 수억에 거래되고 서로 살려고 하고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 그만큼 초상화가 가진 어떤 예술적 진실성 혹은 회화적인 그런 조형미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초상화는 그냥 일반 그림 감상하듯이 감상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형태가 구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당한 배치법 그 다음에 그 치밀한 수염이나 눈동자나 옷주름의 그 표현의 리얼리티 이런 것들을 이제 감상하시면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인간을 감상하는 겁니다. 되게 현존하는 초상화들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유명인사 혹은 존경할 만한 분 이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초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인간을 배우는 그런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상화가 얼마나 중요한 장르인가 하는 걸 또 알 수 있죠.